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뉴스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용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고민도 해보고 뭐 두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 몇 살부터 노인일까요? 이게 뭐 정부에서 지정하는 나이 뭐 다르고 뭐 각 지방자치제마다 또 다 다르고 또는 무슨 뭐 업소에서 혜택을 준다, 뭐 프리 커피를 준다, 뭘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럼 뭐 업체마다 또 다 나이 기준이 다르고 또 뭐 제일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각자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 노인의 기준과 뭐 느낌,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뉴스를 보면 60대 한인 노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듣는 60대, 예를 들어서 뭐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뭐 내가 노인이란 말이야? 내가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뭐 생각도 든다고도 많이 말씀들어 하십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요, 이 한국에서도 이게 아주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대표적인 노인 지원 기관, 뭐 우리가 옛날부터 다 아는 그게 있죠. 경로당. 뭐 요즘 뭐 경로당이라고 안 쓰고 다른 말을 쓰는 뭐 각 지방도 있지만 일단 뭐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뭐 경로당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그 시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그 식사를 만들고 또 식사를 배분해드리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지원, 뭐 도움이라고 할까요? 식사 지원, 식사 도우미, 그걸 담당할 소위 말하는 식사 도우미 145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원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걸었습니다. 40세 이상도 아니고 50세 이상도 아니고 60세 이상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 강남구하고 또 경기도 파주시는 그런데요, 똑같은 그 경로당 식사 도우미 자격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뭐 두 곳이 나이 제한, 두 곳이 아니라 뭐 세 곳이지만 두 군데가 다 나이 제한이 다 좀 다르죠. 사실 그런데 또 그게 또 문제가 아니라요. 중요한 포인트는 30년 전만 해도요, 이 경로당의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6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로당에서 이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 경로당에서 그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던 그 주축이 되는 게 6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60대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나이로 바뀐 겁니다, 지금. 결국 이제 60대가 노인이라는 인식은 깨진 지 오래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2년 전이죠, 65세 이상 3,01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 당신들이 생각하시는 도대체 몇 살을 노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0대가 이제 대답한 이제 몇 살이면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겠다. 이제 그게 뭐 어떤 사람은 65세도 있었고 뭐 70세도 있었고 75세도 있었고 뭐 여러 나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응답하는 사람들마다 나이가 다 달랐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72.6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73세, 뭐 72세 내지는 73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뭐 최소한 70살은 그래도 넘어야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 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했다면 뭐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일단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이라는 나이의 기준은 적어도 72세나 73세 정도는 돼야 우리는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법적인 노인 연령 기준을 또 70세 이상으로 높이자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은 아니고요. 일단은 한국 얘기입니다. 현재의 한국의 그 노인 기준은, 지금 되어 있는 이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공식화된 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대 수명은 근데 1981년 그때 당시 기대 수명은 몇 살이었냐? 66.7세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랬습니다. 1981년 그때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평균 수명이 66.7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평균 수명이라고 쉽게 쓰면 요즘은 몇 살인지 아세요? 요즘은 84.3세.
입니다. 84.3세. 무려 17살 6세, 17.6년이나 더 그때에 비해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기준이 그때 정해진 법 갖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앞서 제가 이제 뭐 유수할 때마다 그 용어나 단어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65세 이상에게 그저 노인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자라는 논의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도 의회 얘기인데요. 경기도 의회가 작년 11월에 65세 이상 된 경기도민에게는 노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자 라면서 65세 이상 뭐라고 쓰냐? 그럼 뭐라고 쓰냐? 그러니까 호칭이 새로운 게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공모해서 나온 거예요. 노인이라는 호칭 대신에 선배 시민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뭐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뭐 다 뭐 부르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선배 시민으로 이 명시하는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최소한 경기도 내에 있는 각종 문서나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서류 등에는 선배 시민, 72세 선배 시민 뭐 이렇게 되면 72세 노인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선배 시민 뭐 이거 멋있긴 한데 좀 입에 붙지는 않죠 좀 아무래도. 자 그러자 이제 서울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요 공모를 통해서 이 노인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용어를 채택했는데 바로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나 뭐 어르신이나 다 마찬가지, 어르신도 좀 늙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그 평을 좀 받으면서요. 결국 서울시에서 채택한 이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채택은 됐지만 그 후에는 이제 활발하게 쓰임을 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늙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야 이래갖고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서류에 또 갑자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뭐 굳이 쓸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약간 좀 흐지부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65세 이상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많았다라는 또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더니 엊그제는요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외국어입니다. 그 단어는 퍼레니얼이라는 건데요. 퍼레니얼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 이는 이제 7, 80대보다는 5, 60대에게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퍼레니얼이라는 그 용어는 실제로 그 식물 이름이에요.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그 이게 뭐 식물 이름입니다. 이를 이제 사람에게다 적용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이제 50대, 60대, 뭐 70대 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을 잘하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 30대가 봤을 때 우리 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큰엄마, 큰아빠 이런 분들은 모바일 뱅킹 잘 못하지 그리고 인공지능 AI 약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뱅킹도 척척척척 하고 손주한테 돈 줄 때도 용돈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돈 줄 때가 됐지? 야, 용돈 얼마 필요해? 3만 원 필요해? 계좌번호 보내봐. 내 벤모로 보낼까? 한국은 벤모가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이 여하튼 내가 뭘로 보낼게? 탁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50, 60, 70대 되신 분이. 그리고 인공지능 AI 또 잘 알고 뭐 챗 GPT로 뭘 문서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문물을 잘 익혀서 육체적은 물론이지만 지적 활동으로도 활발한 그런 분들, 그런 사람을 소위 젊은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젊은 어르신이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을 말해서 퍼레니얼이라고 그 다년생 식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뜻으로 퍼레니얼이라는 말을 쓴다고 새롭게 나온 신조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퍼레니얼 그 뭐라고 잘 익숙하지 않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또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됐던 어르신이 됐던 뭐 선배 시민이 됐던 경기도처럼 아니면 뭐 신조어 퍼레니얼이 됐던 중요한 건 마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자.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40대만 돼도요,
그 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소위 나이는 젊은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는 늙은, 그래서 젊은 노인이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데 젊게 사는 그런 게 이렇게 노인, 어르신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오히려 젊은 40대 노인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노인보다는 늙은 젊은이가 훨씬 낫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용어와 관련해서 이 한국의 각 지방 정부가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요즘의 세태 변화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거리를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60대 노인이 이런 일에 얽혔습니다. 또 한인타운에 길을 가다가 은행 앞에서 70대 노인이 절도를 당했고, 이런 얘기할 때 60대 70대 이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과연 괜찮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80대는 노인이라고 할 때 그런 고민 안 하냐? 합니다. 똑같이. 80대, 이 80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갖다 노인이라는 말을 왜 꼭 붙이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선배 시민으로 쓰자는 등, 또 서울시에서는 노인 대신에 어르신으로 쓰자는 등 이런 고민이 많이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니까 이 고민을 나만 한 게 아니었구나. 한국의 각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도 좀 같이 토로할 겸,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겸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주차해 놓은 차가 불이 나는, 주차하고 있다 갑자기 불이 나는 그런 사건. 또 하나는 이 원 페달이라는 기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최근 한국에서 인천에서는요, 대단지 큰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이제 밤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에도 피해를 입히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크게 이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포르투갈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포르투갈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포르투갈 리스본의 공항 인근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렌터카 회사 주차장에 가면 차가 얼마나 많아요. 쫙 차가 몇백 대가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이 나서 무려 200대 이상이 전소됐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한 차량에서 불이 나고 밤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확 번진 거죠. 그래서 무려 200대 이상의 차가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불은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시작됐다라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화재는 맨 위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시작돼서 다른 차량으로 계속 번졌다라고 현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화재는 한 5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당국은 140명의 소방 인력을 보내서 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인화성 물질과 심한 바람 등등으로 인해서 작업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전기차가 불이 나면 주로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거잖아요. 배터리. 이 배터리가 불이 나면 물 넣으면 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물을 뿌리면. 그래서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고 더 번지고 이래서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덮어서 꺼야 되고, 다른 특별 화학 물질을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쉽게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현장 위로 심한 짙은 연기 같은 게 막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불 끄는데도 위험하고요. 이번에 포르투갈에도 그래서 200대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다른 차로 불이 번지는데,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로 불이 붙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차 안에 가솔린 통에 가솔린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잔뜩 들어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 그쪽에 이제 공항에 항공편도 캔슬되고 지연되고 하는 등 여러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가뜩이나 이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가 밤새 불이 나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포르투갈에서 또 이렇게 200대가 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에서 안 뒤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걱정이 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주차해놨는데도 거기서 갑자기 불이 나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엊그제부터 써놨습니다. 전기차는 가능한 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상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그 공고문이 그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써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경비원들이 삐! 아저씨 그 전기차 아니에요. 안 돼. 지상 저쪽 야외 주차장에 세우세요. 야외 주차장에. 이렇게 경비원들이 또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기억을 해 놓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전기차 이슈 두 번째인데요.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전기차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카페로 갑자기 팡 돌진해서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페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차가 펑 치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큰 부상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운전자가 소위 그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조작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 페달 드라이빙. 이 원 페달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콩글리시긴 한데 각 전기차 회사마다 그 이름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페달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 페달 하나야. 이걸로 그 가속 페달, 브레이크 다 하는 겁니다. 자, 최근 그 인천과 경기도 용인 등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한 가운데 전기차의 그 꽃이라고 불리우는 원 페달 드라이빙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주로 탑재된 이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것은 뭐냐? 가속 페달 하나로 차량을 움직이는 겁니다. 차량을 밟으면, 누르면 가고, 이걸 띄면 브레이크 기능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여태까지 30년, 40년 동안 가속 페달을 밟으면 붕 가고, 그리고 이제 슬려면 이걸 띄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가려면 가속 페달을 누르면 쭉 가고, 이거를 누르던 것을 딱 띄면 곧바로 브레이크 들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전기차는 그래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힘을 살짝 줄이면 살짝 브레이크를 밟고 확 완전히 뛰어버리면 그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페달이 하나다라고 해서 원 페달이라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 강도를 단계별로 그걸로 조절할 수 있는데 가속에서부터 쓰는 것까지 페달 하나로 주행할 수 있는 원 페달 드라이빙이 한국에서 많이 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별로는 테슬라에서는 이 원 페달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만 쓰는 어찌 보면 콩글리시 용어다. 테슬라는 이걸 뭐라 그러는 하면요. 홀드 모드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테슬라에서는 홀드 모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BMW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B 모드라고 합니다. B 모드, BMW의 B자를 따서.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이건 I 페달이라고 합니다. IT 할 때 그 I. 현대자동차는 I 페달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기차 중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원 페달 드라이빙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 주택가에 그 담벼락을 들이받은 택시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6번, 가속 페달을 6번이나 밟았던 것으로 블랙박스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원 페달인 거죠. 가속 페달 밟았다가 이제 서야 되니까 이걸 띄었다가 보니까 다른 걸 밟으려니까 없어. 이게 원 페달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거 뭔가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니까 또 띄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다른 걸 밟으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뭘 밟고 이걸 6번이나 띄었다 밟았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급발진이라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원 페달에 익숙치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도요. 그 원 페달 드라이빙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주인, 즉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한국의 그 강모 씨, 이 사람은 20대라고 하는 강모 씨는 주말 동안에 해안도로를 탁 드라이빙하면서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팍 밟는 바람에 바다로 빠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위험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도 아니고 20대가요.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고령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그 원 페달 드라이빙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원 페달 드라이빙이 습관화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 못 밟을 수 있다라면서 특히 이제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 이제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간 어떤 그 신속성이 떨어지거나 뭐 반응 속도가 늦다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은 운전자일수록 뭐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브레이크 있고 가속 페달 있고 이런 차에 더 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운전을 했잖아요. 이런 차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 페달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기 더 어려운 거죠. 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대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브레이크 있는 이런 거를 한 5년, 6년 운전해 봤다가 원 페달로 바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원 페달에 익숙해지기 비교적 쉽죠. 그런데 30년, 40년 이상을 그런 기존의 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이 원 페달에 익숙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 그런 경우 원 페달 같은 사고, 원 페달의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령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거를 운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때 운전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이 시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가 이제 민주당에게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에도 중요한 한 주입니다. 자,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제 나흘간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갖는 한 주가 됩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또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이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지면서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공개된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한 그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49%,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45%로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CBS 방송과 유거브의 조사에서도 이건 뭐 다른 기관이 조사한 건데 그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51% 지지율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48% 지지율 그래서 3%포인트 역시 해리스 캠프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민주당의 정 부통령 후보 즉 해리스 그리고 월즈 조의 이 대선 출정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11월 대선 승리의 기점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인데 잘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이 민주당으로 갈 것이고 또 민주당의 어떤 결집도가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게 이번 주 한 주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로 인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그 지지율 상승을 있을 겁니다. 그 지지율 상승이 끝까지 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런 부분 조심해야 하고 공화당은 그 끝까지 가지 못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그 부분을 공화당은 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경합주를 돌면서 이제 소위 맞불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의원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제 오늘부터 경합주 유세를 엽니다. 민주당이 이제 일종의 축제를 벌이는 이번 주에 너희들은 축제해 지지율 상승 이번 주 조금 있겠지 우리는 이번에 우리도 열심히 경합주를 쫙 훑으면서 돌면서 맞불을 올 거야 이제 이런 마인드죠. 그렇게 이제 경합주 유세를 쫙 돌면서 미국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든 해리스의 저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또 실패한 기록 이런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공화당 측에서는 계속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마가 주제로 해서 이제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축제를 벌이지만 공화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
경제 그리고 에너지 관련 행사로 이제 크게 이제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를 이제 주제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내일은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가서 거기서는 이제 범죄 문제를 많이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보로 가서 국가안보 문제를 또 거기서는 외칠 예정입니다. 지금 스케줄 쫙 나와 있어요. 이번 주 공화당도 아주 세게 나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정점이 될 목요일 22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몬테수마에 가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를 강하게 이제 비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공화당 측은 이제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가서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외치면서 이번 주에 선거 운동을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벌써 스케줄을 쫙 기자들한테 뿌렸습니다.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이제 같은 기간에 뭐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을 돌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또 다른 일정에서는 혼자 따로 가서 이제 단독 유세도 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캠프의 여러 주요 고위 인사들도 또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가 아닌 따로따로 다니면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 기간 동안에 여러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민주당에게 온 국민의 관심을 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고 가장 어찌 보면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측이 또 어떤 공약을 내걸거나 이런 부분, 새로운 공약이 나왔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걸출한 외모. 이 걸출한 외모 갖고는 좀 부족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잘생긴 외모. 플러스 알파. 좋은 연기력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카리스마도 분출하고. 누구를 말씀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시죠? 지난 세기 지구촌 영화 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배우. 어찌 보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장 잘생긴,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영화배우. 요쯤 되면 이제 슬슬 기억이 나시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배우 알랑 드롱이 88세를 일기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랑 드롱의 세 자녀는 어제 아버지 알랑 드롱이 투병 끝에 사망을 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는 자택에서 세 자녀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남부 교외에서 1935년에 태어난 알랑 드롱은 아기 때부터 그렇게 예뻤답니다. 얼마나 예뻤냐면 너무 예뻐서 그 모친이 아기인 알랑 드롱을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가면은 그냥 너무 예쁘다고. 우리 왜 어렸을 때 애기들 이렇게 지나가면 아우 예쁘다 하면서 잠깐 얼굴 좀 만져봐도 돼요 하면서 막 볼때기 막 이러면서 아우 예쁘다 막 이러죠. 뭐 머리 쓰다듬는 거는 보통 예쁠 때 너무너무 예쁘면 막 볼을 쓰다듬잖아요. 그래서 이 유모차를 끌고 알랑드롱의 모친이 유모차에 알랑드롱을 태우고 지나가면 만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모친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유모차에다가 만지지 마시오 라고 문구까지 딱 써붙이고 유모차를 끌고 다녔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고 합니다. 알랑 드롱은 부모의 이혼 그리고 뭐 잦은 퇴학 등등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살이 되자마자 해군에 자원 입대를 해서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복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는 뭐 웨이터를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짐꾼을 하기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칸느 영화제에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영화 제작자의 눈에 딱 띄어서 당신 영화 한번 해보자. 영화 출연 한번 안 해볼래? 그래서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우연히 영화계에 입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 칸느 영화제 놀러 갔다가. 이 알랑 드롱을 스타덤에 올린 영화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1960년도인가에 나왔던 그 르네 클레망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 였습니다.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많죠? 네.
알랑드롱은 자신을 무시하는 그 부잣집 아들과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다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시오패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용어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소시오패스 청년 역할을 아주 충격적으로 너무나 연기를 잘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알랑드롱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구가했죠. 한국에서 뭐 알랑드롱 뭐 이름 모를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조각미남으로 유명했는데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풍미한 또 한국의 영화배우가 있죠. 한국에서 또 제일 잘생긴 영화배우 하면 더 떠오르시는 분, 네, 신성일 씨. 신성일 씨가 별명이 있었는데 한국의 알랑드롱이다 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알랑드롱의 이름은 한국에서 어떤 미남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뭐 누가 뭐 잘생겼다고 좀 뻐덕이는 척 보면 뒤에서 뭐 수근덕수근덕 하죠. 지가 무슨 뭐 알랑드롱이나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남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한국에서도. 자, 알랑드롱이 출연한 영화는 당시 한국에서는요, 안방에 앉아서 이 해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기억하십니까? 그 주말에 텔레비전에서 하죠. 주말의 명화. 네. 그 주말의 명화의 단골이기도 했었습니다. 알랑드롱 주연의 영화가. 알랑드롱은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부터 이제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계속 투병 생활을 해 오다가 지난 주말에 별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잘생긴 알랑드롱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